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신부님이 쓰신 친구가 되어줄래요라는 책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읽고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이 책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니들이 뭐 써머리를 해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 책 읽고 네가 얻은 거 하나만 얻어오면 돼.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 네,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아이들이요. 네, 울지마 톤즈를 보고 이 책을 애들이 봤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태석 신부처럼 융합인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왜? 이태석 신부님은요, 1인 5역을 감당한 멀티를 해결하는 분이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첫 번째, 사제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의사 역할을 했고요. 그죠? 네 번째는 음악가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물을 짓고 하는 목수의 역할까지 1인 5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부님이 내전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서 부모님이 막 살해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고 싶은데 다가서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요, 음악이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고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째가 되는 날 아이들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가서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와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사제로서 성당을 먼저 지어야 될까? 의사로서 병원을 먼저 지어야 할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먼저 지어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중에 뭘 가장 먼저 했을까?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먼저 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병원을 짓고 성당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는데 신부님을 보면서 그가 만약에 음악에 대한 자질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능 분야에 있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악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건 정말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저의 꿈인 외교관의 꿈이 너무나 명백해지고 너무나 뚜렷해졌어요. 신부님이랑 외교관이랑 무슨 관계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신부님이 병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자선운동, 모금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와서 통기타를 들고 와서 콘서트를 하면서 모금운동을 하시다가 그가 모금운동을 마치고 가려고 할 때 지인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딱 건강검진 결과 한 방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톤지에 가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는데 어쨌든 만류를 해서 국내에서 암투병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가 2010년 1월에 선종하십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접한 톤즈 사람들이 원래 눈물이 없대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신부님의 모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들의 은인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요, 거기서 꽂힌 거예요. 이태석 신부 한 명이 대한민국 100명의 외교관이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외교관이란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그 국가를 알릴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맨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깨달았대요. 어떤 아이는 정말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숭고한 거라는 걸 깨달은 아이. 아이들은요, 정말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멋지게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끄집어낸 거 한번 보세요. 네 분야의 전문의를 꿈꾸는 아이예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보세요. 특히 의료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뇌가 손상된 사람들, 식물인간의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인공뇌를 만들어줄 것이며, 자, 치료비가 없어서 뇌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해 그들을 도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꿈을 언제까지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중간 과정까지 이런 것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묻는다 그랬죠. 너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성공의 가치관을 가진 아이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만의 스토리가 있는 아이.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스웩이 있는 아이예요. 스웩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생긴 신조어예요.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만의 멋을 뽐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웩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추천해 준 책이에요. 5권의 책. 그죠? 의사가 의술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사로서의 의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명한 책. 애가 안 읽을까요? 욕심 있는 아이들은요, 이거 추천해주고요, 일주일 내에 다 읽고서요, 피드백이 와요. 이걸 읽고 선생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획을 적어보고 그것을 연락해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으니까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예.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 아이들의 그런 도움 요청을 외면할까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낌없이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갈 길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1권 책은, 2권 책은, 3권 책은, 4권 책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죠? 가슴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도 더 깊이 할 뿐더러 자신이 알아야 될 길을 가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 만나서 9 to 6, 그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워크숍 한다 그랬잖아요. 가슴설에 있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 그때 제가 오전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공인재로서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요. 지금까지 만 6년이 조금 넘어섰는데요. 약 전국에서 1만 7천여 명의 아이들을 만났어요. 주로 학교에서 많이 만나죠. 요즘에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되니까 아이들 진로의 날 같은 날 아예 전교생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 매년 1학년만 의뢰하는 학교가 있고 매년 2학년만 전체를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몇천 명 애들 만나는 거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 강의 가거나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그 중에서 요청하는 아이들도 만나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간에 애들에게 얘들아 딱 3초의 시간만 줄 거야. 지금부터 숫자를 적을 건데 오래 생각하지 마. 3초만 생각하고 적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30년 뒤 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를 적을 건데 여기서 너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너가 돈을 벌어서 부양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네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감기 치료제를 네가 발명했어. 그러면 그 특허권과 그 재산권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누구나 다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누구나 다 이용해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런 너의 재능이 가진 거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서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해 1, 2, 3 지금까지 못 썼어도 괜찮아. 펜 띄어! 너! 물어요. 항상 제일 처음 말하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1명 이러면 골 때려요. 근데 처음 애가요 2,000명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 2만 명으로 뛰어요. 세 번째는요 보지 않아도 20만 명으로 뛰어요. 20만 명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멋지다. 얘들아 박수 쳐줄래? 이렇게 하고 너 일어나봐 이래요. 20만 명의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어떨까요? 허걱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요 무조건 우겨요. 아 제가요 이런 거 할 건데요 무조건 됩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날은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어요.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그냥 3초 동안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 건데요. 저는 5만 명을 고용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계산해서 저는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책임 있는 기업가로 저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준비를 통해서 저는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요. 제가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요. 이 세상과 나눌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던 30명의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저 새끼 왜 왔어 이씨. 오늘 기죽이러 왔구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슴 한켠에 뭐예요? 엄청난 자극과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야? 똑같은 학년인데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뭘 했지? 애들이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색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애들은요. 꿈이 진화 진보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방송사와 언론사와 함께 강연을 했어요. 제주에서 엄청난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한 700분이 오셨는데요. 강연이 끝나고 났는데 뒤에서 한 분이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뭐 어떻게 불렀냐면 어이 한수희 소장 나 좀 보고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요.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그냥 어이 한수희 소장 이리 좀 와봐 이거예요. 와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포스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반말을까요? 그죠? 용한 점쟁이가 존댓말하는 거 봤어요? 그죠?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제가 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소장님이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역에도 30명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애들에게 가슴 설레이는 가슴에 불을 당겨주는 워크숍 해주셔. 심플해요 그냥. 쫄아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기로 한 3일 전에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한 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것만 이거예요. 그냥 요지가 이거예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 이름을 한수희 소장하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소장님의 강연 활동 엄청나게 하시네요. 거기 피드백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어떤 엄마가 올린 걸 하나를 봤는데요. 한수희 소장의 그런 워크숍은 아이들에게 일회성으로 동기부여시키는 게 아니라 애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탐색하도록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속된다는 걸 보고 제가 전화드리게 됐어요. 우리 애가 꿈이 없어서 저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꿈이 너무나 명백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꿈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공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 아이의 꿈을 지워주시고 제가 원하는 꿈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거예요. 네. 엄마의 꿈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꿈이 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요 중견기업을 경영한대요. 그걸 물려받게 하고 싶대요. 아들이 하나래요. 그래서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진 애를요 CEO의 꿈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딱 갔는데요. 어떤 놈일까를 30명 중에 딱 봤거든요. 그 중에서 26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 4명은요 엄마를 이기는 아이들이에요. 엄마를 이기는 아이들. 엄마가 아들아 가서 가슴 설레는 꿈 좀 심어주고 하니까 엄마 꿈이나 살피시지 뭐 이런 애들. 그죠? 네. 어떤 놈일까 궁금하잖아요. 이름을 대조해주면 제가 어떤 놈인지 궁금해서 딱 봤어요. 근데 제 눈에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중간에 애가 섹시하게 생긴 놈이 있었어요. 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만 차가지고 햇빛에 걸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시커먼 놈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딱 한 방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꿈은 지나 진보한다는 거 아니? 애들이 네? 네, 박지성 알아? 박지성 야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공했어 안 했어? 애들이 성공했죠? 자 근데 박지성 30대 중반인데 벌써 은퇴했다. 그럼 앞으로 박지성 어떤 일을 할까? 아 박지성 아 돈도 있겠다. 뭐 아프리카 뭐서 야 뭐 노후를 즐기겠다. 애들이 아 소장님 장난하세요? 35세에 무슨 노후를 즐겨요? 그래? 그럼 어떤 일을 할까? 애들이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그냥 열성적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감독하겠죠. 코치하겠죠. 스포츠 에이전시 하겠죠. 그랬어요. 근데 한 놈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저음으로. 치킨집 주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얘들아 잘 봐. 박지성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자기 열심히 꿈을 향해 갔지. 그런데 박지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때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서 하루 8시간 동안 몰입해서 고민하면서 과연 내가 가슴 설레게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무엇부터 어떤 데뷔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넘어서 지금 자기가 뛰었던 메뉴와 같은 명문 구단을 경영하는 구단주가 그의 궁극적인 꿈이었더라면 박지성은 축구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간 나고 짬짬이 무슨 공부를 했을까? 너! 섹시한 놈을 딱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얘 입에서 딱 나왔어요. 경영학 공부했겠죠? 바로 그거야. 워크숍 끝나고 제가 돌아와서 김포공항에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요. 엄마의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장님은 진짜 마법사세요. 우리 아이가 오자마자 자신이 경영학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기업에서 명문 구단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오면서 수십 번도 더 망설였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 고마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3개월 6개월 단위로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꿈을 가지면 아이들이 그죠 확실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독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학생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핵심 팁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부터 인식할게요. 상상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성적 400점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100점이네요. 그리고 면접 100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뭐예요?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가산점이 4점인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저 항목을 보고 누가 봐도 우수하면 가산점을 4점 준대요. 작년에 6점 줬어요. 올해 4점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점수를 어디다 더하냐면 면접 점수에 더한대요. 자, 상상고 어떤 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1점 차이에 거기에 다 커트라인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기록부 우수에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4점을 갖다 툭 얹어주겠다라는 거예요. 1점 애들이 쫙 몰려있는데 여기다 4점을 툭 얹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웬만하면 뽑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상상고가 왜 그럴까요? 상상고가 대별되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예요. 상상고는 정시로 90%를 서울대 보낸다면 하나고는 90%로 수시에 보내요. 그럼 어떤 학교가 더 애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하나고죠. 그죠? 왜?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수시로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상고는 정시 지향적인 학교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는 지금 100명으로 보면 몇 명 뽑아요? 25명 뽑고 75명을 수시로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을 많이 뽑아서 그만큼 못 보내고 있다라는 아무래도 그죠? 학부모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 수시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중학교 때부터 지가 알아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강점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가 알아서 다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상상고등학교에서 나온
가공할 만한 면접 질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이 책이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하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보세요. 그러나 저는 이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라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책이 또 두 권을 다른 책을 인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행복과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대조화법을 쓰래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하래요. 이게 잘 들으세요. 6개의 질문을 하나하나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3분 동안 정리해서 한 방에 전체 하나의 문단으로 쫙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애들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앞에서부터 3개 정도 풀면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셔서 설명회 이런 데 교육 설명회 많이 다니시죠. 그죠? 근데 교육 설명회 가보면 항상 뭐예요? 외대부고에서 올해 이런 면접 나왔어요. 상상고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라고 문제는 많이 보여주는데 이 정도 답해야 합격권 안에 들어가요. 라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저 봤구나. 네. 근데 제가 누구예요? 한수위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답해야 합격합니다. 이 정도 답해야 합격해요. 네. 찬찬히 읽어보시면 와, 이거 뭐 보통 독서한 애들은 손도 못 대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솔직히 고백할게요. 자, 이 정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 전문가 2명과 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7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7분 동안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것을 애들 보러 3분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3단계까지만 가도 합격권에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말하면요 완벽한 건데 이 정도까지 간 애가 없죠.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 상상고가 40분 면접 중에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까다로운 문제로 뽑으려고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독서를 통해서 면접을 만들면요 알맹이와 쭉정이가 한 방에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면접에 있어서 독서가 갖는 컨텐츠의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하면 독서를 활용해서 하면요 알맹이와 쭉정이가 한 방에 가려져요. 자, 그래서 그 많은 대학 교수들과 입시 전문가들이 독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서 생각의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거예요. 대입 자소서에서 네가 2번 질문에서 네가 진로 독서를 통해서 인권 변호사의 사명을 가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3권의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에서 심화 탐색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확고하게 한 것을 3권의 책을 인용해서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전공적 합성, 질적 역량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근거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사항 200자가 있어요. 200자. 1학년 때 200자, 2학년 때 200자, 3학년 때 200자가 있거든요. 그 속에 진로 희망사항 200자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평가자의 눈에 뭔지 아세요? 뭐야 이거? 그토록 찾던 진주인가? 그러면 이 책이 독서활동사항에 그 책이 들어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요. 생활기록부에서. 있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더 강력한 책들이 있어. 올해부터 바뀌었죠, 독서가. 그죠? 이 책을 읽고 배우고 느낀 점 쓰는 뭐 200자 이렇게 막 쓰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책 이름과 저자와 출판사만 딱딱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얘네들이 불리해졌어 그랬는데 독서의 강점이 있는 더 유리한 거 아세요? 교수들 눈에는요 이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다 아니까 그게 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읽지도 않고 올리는 애들은요 면접에서 걸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읽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로희망사항 200자에서 그죠? 외과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낭만 닥터 김사 부르고 의사에 꽂혀서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뭐라 그래요? 놀고 자빠졌네 이러죠. 네?
그런 식상한 말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로희망사 200자부터 다르다. 그죠? 자, 중앙대학교 보면 PD를 꿈꾸는 네가 생활기록부를 뒤져봤더니 너는 다양한 독서, 특히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고전이 없더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군조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군조론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전공 적합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독서 활동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꼼꼼히 뒤져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